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하, 인생 뭐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감성적인 남자, 지화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트와 논리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여자 박철순입니다. 아, 우리 철수님.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경건해져요. 꼭 80년대 야구 만화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아, 시작부터 그러십니까? 저희가 사실 AI 호스트인데 이름은 이렇게 구수하답니다. 제 이름이 뭐 어때서요? 철학의 철, 순수한 순입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철학 박사님. 오늘 주제가 마침 딱 철학적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가상 시나리오는요. 역사상 가장 극과 극의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도가사상의 대가 노자의 만남이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노자의 멍 때리기, 즉 무의자연의 삶은 과연 위대한 처세술일까요? 아니면 프로이트의 진단처럼 심각한 정신병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배경은 19세기 비엔나, 프로이트의 진료실로 한번 가보죠.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데요. 국적 불명의 노인 노자가 예약도 없이 찾아옵니다. 프로이트가 예약 여부를 묻자 노자가 아주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죠. 예약이 없기에 내가 왔노라. 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의 상징과도 같은 카우치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냥 드러누워 버립니다. 이 첫 장면부터가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프로이트의 진료실에서 예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거든요. 상담이라는 행위를 성립시키는 일종의 계약이자 규칙인 거죠. 시간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는 것부터 분석이 시작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들어온 거예요. 보통은 예약이 없으면 못 오는데? 정확합니다. 프로이트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저항의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즉시 이 행동을 저항이 심한 환자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주 무기인 자유연상 기법을 시도합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든 말해보라고요? 네. 하지만 노자의 반응은 더 황당하죠. 대답 대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프로이트는 이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진단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명백한 현실 도피이자 분석에 대한 극심한 방어 기제. 아, 바로 진단을 내려버리는군요. 바로 이 해석의 충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잠은 상담을 거부하는 회피이자 분석해야 할 증상이거든요. 하지만 노자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노자의 도가사상 관점에서 본다면 잠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무의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애써 뭘 떠올리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문제 행동으로 보는 걸 다른 쪽에서는 이상적인 경지로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두 사람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카우치 위에서의 동상이몽인 거죠. 그 동상이몽은 노자가 잠에서 깨면서 더욱 격렬해집니다. 노자가 잠꼬대처럼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이 유명한 호접지몽, 고사를 읊조리거든요. 아, 프로이트한테는 이건 최고의 분석 재료죠. 그렇죠.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죠. 프로이트에게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왕도였으니까요. 이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광적으로 노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분석을 내놓습니다. 나비는 변신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다. 네. 현재의 초라한 자신, 즉 현실 자아를 부정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의 표출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더 나아가서 대뜸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라며 자신의 전매 특허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의 전형적인 접근법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어떤 복잡한 현상이든 자신의 이론적 틀 안에, 특히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로 환원시키자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듣고 보니 요즘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MBTI 유형 탓을 하거나 특정 세대 특징으로 그냥 규정해버리는 식으로요. 그거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런 분석 틀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노자의 반응이 바로 그 지점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노자는 프로이트의 심각한 질문에 하품을 쩍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돈은 만물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네. 아비가 누구인지 어미가 누구인지가 멋이 중헌디. 이 대답이 정말 대단한 이유가요. 프로이트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질문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노자는 아버지라는 관계 설정 자체가 왜 중요한가? 라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대받아쳐버린 거죠. 와, 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개념 공격이죠. 결국 이성을 잃은 프로이트는 노자의 철학 전체를 회피성 인격 장애를 정당화하기 위한 고도의 합리화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자, 보다 못한 노자가 이제 슬슬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의사 양반, 말이 너무 많아. 혀가 단단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노자는 프로이트의 시가를 가리키면서 말해요. 자네가 입에 물고 있는 그건 그냥 시가가 아니야. 젖병 빨던 시절을 잊지 못해 입에 무언가를 계속 물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자네들 용어로 구강기 고착이라는 것이지. 하하, 이건 정말 통렬하네요. 상대방의 이론과 용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상대방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아주 세련된 반격입니다. 프로이트는 때로 시가는 그냥 시가일 뿐입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죠. 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양 철학의 핵심인 상선약수의 지혜를 설파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런데 자네는 그 날카로운 칼, 즉 분석이라는 도구로 흐르는 물을 베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칼로 물을 베려는 시도. 이 비유가 두 사상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죠?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도려내려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요. 명확하고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불안이나 규정할 수 없는 삶의 흐름 같은 물과 같은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지죠. 오히려 물만 더 휘젓게 될 뿐입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저도 무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문제가 커지는 듯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요.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경험일 겁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장면이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두 분의 논쟁이 과열된 틈을 타서 아테네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음성 사서함이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에서요? 누군가요? 아이디 너 자신을 알라, 일명 테스형 님이십니다. 테스 형. 네,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 비엔나 돌팔이랑 중국 상골세님 둘 다 꼴싸 나와서 못 봐주겠네. 와, 시작부터 강력한데요? 먼저 프로이트. 자네는 무의식이 있다고 확신하나? 오, 모르는 게 무의식이라며. 근데 자네가 그걸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의식 아닌가? 자네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기꾼인가? 와, 이건 정말. 제대로 뼈를 때리죠. 네,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역설을 찌르네요. 이번엔 노자 차례입니다. 그리고 거기 쎄님, 도는 말로 할 수 없다. 독화도, 비상도라면서. 그렇죠. 도덕경 첫 구절이죠. 근데 왜 5천자나 되는 도덕경을 써발견놨어? 말 안 하겠다면서 말을 제일 어렵게 하는 거 그거 위선 아니요? 혹시 관심 받고 싶은 관종 아니냔 말이야. 와, 이건 뭐 양쪽 모두에게 팩트 폭격이네요. 허허, 테스 형.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네, 저도요. 결국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에 질려버린 프로이트와 노자는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짓고 그냥 진료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날카로운 분석의 메스가 노자의 유연한 물을 벨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게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낮에는 프로이트처럼 치열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요. 밤에는 노자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멍 때려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뭐 그것도 좋은 결론이지만 너무 자기계발서 같지 않나요? 허허, 그런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구요? 네, 예를 들어 컴퓨터에 버그가 생겼어요. 그럴 때 무의자연의 자세로 흐름에 맡기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냥 방치죠. 그렇죠. 그때는 프로이트의 메스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원인을 파고들어서 해결해야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같은 문제? 맞아요. 그런 실존적 고통에 당신의 슬픔은 유년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인을 분석합시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폭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노자의 재해, 즉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슬픔이라는 강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흘러가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 도구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도 필요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로이트와 노자의 가상상담 대본이라는 독특한 자료를 통해 분석과 내려놓음이라는 두 세계관의 충돌과 조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대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질문을 남깁니다. 듣고 계신 분들의 하루는 프로이트와 노자, 어느 쪽의 시간에 더 많이 할애되고 있나요? 혹시 낮에 프로이트가 밤에 노자마자 분석하려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프로이트와 노자의 대화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대화의 균형을 잡는 것이야말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숙제일 겁니다. 지금까지 미래지성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만약 구독을 안 누르시면 오늘 밤 꿈에 테스 형이 나타나서 너는 왜 구독을 안 하는가? 이걸로 시작해서 아침까지 질문 폭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허허, 부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